추석을 일주일 앞둔 9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허리는 어제부터 더 심하게 욱신거렸습니다. 작년에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로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다리까지 저려오곤 했지요. 설거지하는 손을 잠시 멈추고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수가 이번 추석 음식 목록 적어놨으니까 오늘 장 보러 가야 해.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계셨고 손에는 빼곡하게 적힌 메모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매 명절마다 보던 그 메모지였습니다. 전, 나물, 탕국, 떡. 똑같은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놓인 메모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어머님, 제가 요즘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요. 말을 꺼내기가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 숨을 크게 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허리? 며느리가 명절 준비 안 하면 누가 해? 약 먹고라도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허리 통증보다 명절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이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손에 들린 메모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무거운 건 이 종이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친척들이 20명 넘게 온대. 음식 양 넉넉하게 준비해야 해. 작년처럼 모자라면 창피하잖아. 20명. 그 말을 들은 순간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추석 이후로 허리가 더 나빠졌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사람이 더 많다니.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신 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든 메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전, 육전, 동그랑땡, 생선전, 나물,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탕국, 소고기. 3kg 글씨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눈에 눈물이 고여서 그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끌며 하나하나 식재료를 담았습니다. 소고기, 명태, 버섯 각종 나물. 카트가 점점 무거워질수록 제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옆줄에 선 젊은 여자분이 남편으로 보이는 분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은 외식하면 안 될까? 엄마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할 것 같은데.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들어주는 모습이 30년 전 제가 그런 말을 꺼냈다면 어땠을까요? 명절 음식을 외식으로? 며느리가 게으르면 시댁 망신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을 본 식재료들을 냉장고에 정리하는데 허리에서 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는데 남편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장 많이 봤네. 이번 추석도 큰일이겠어. 남편은 무심한 듯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큰일이겠어라는 말은 했지만 돕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늘 그랬듯이 말이지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번 추석도 똑같겠지. 그날 밤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첫 해에 주신 제사상 보자기였습니다.
붉은색 천의 수놓아진 학과 소나무 무늬는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 보자기에 30년간 얼마나 많은 음식을 싸서 날랐을까요? 시댁 제사, 명절, 시어머니 생신,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보자기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번 추석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상이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다시 접어 장롱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희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제게 30년 된 명절 음식 레시피 공책을 건네셨습니다. 이번엔 육전이 좀 두껍게 나왔더라. 이 레시피대로 정확히 해.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공책을 받았습니다. 공책을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빼곡한 필기가 보였습니다. 고기는 0.5cm 두께로, 간장 3스푼 정확히, 기름 온도 중불. 마치 제가 학생이고 시어머니가 선생님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55세 며느리를 아직도 훈련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9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디선가는 자유롭게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내 마음도 저 하늘처럼 자유로울 수 있을까? 허리에서 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병원 간다고 말하면 명절 끝나고 가라는 대답이 돌아올 거라는 것을요. 추석까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에 가득 쌓인 식재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등을 보았습니다. 기름 튀김에 데인 흉터, 칼에 베인 자국, 뜨거운 물에 데인 화상. 30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똑같이 해야만 할까? 그 물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창밖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추석 5일 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고 어젯밤에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실지 뻔했습니다. 명절 끝나고 가. 30년 동안 들어온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메시지를 올리셨더군요. 시어머니, 이번 추석 친척 명단 정리했어요. 23명입니다. 현숙이가 음식 준비 잘 부탁해요. 23명. 작년보다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추석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거절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현수가 지금 장난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제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도 가야 하고. 허리? 결혼 3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네. 그동안 아플 때도 다 하지 않았어? 어머님, 이번엔 정말. 친정? 친정은 명절 전날에도 갈 수 있잖아. 추석 당일에 왜 친정을 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올해는 정말 힘들어서요. 힘들면 약 먹고 해. 명절에 며느리가 없으면 어떡해? 23명 음식을 내가 혼자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뭐? 30년 동안 명절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이제는 제 몸을 좀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께 전화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이번 추석 친정 간다고? 응, 그렇게 말했어. 왜? 갑자기 왜 그래? 남편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매번 생각했어. 올해는 조금 쉬고 싶다고. 근데 하필이면 올해? 친척들이 23명이나 온다는데. 그래서 더 힘든 거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하는 한숨이 아니라 귀찮다는 한숨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화나셨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30년 동안 생각했어. 그래도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30년 동안 명절 준비를 혼자 했는데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고? 당신이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엄마 혼자 23명 음식 준비하라고? 당신이 하면 되잖아. 당신 엄마인데.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나는 회사 일도 있고, 나는 명절 일이 회사 일보다 덜 중요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단톡방 봤어요. 진짜 이번 추석 안 가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기대에 찬 듯했습니다. 응, 그렇게 할 생각이야. 엄마 잘하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엄마는 화내지 않아? 왜요? 전 오히려 엄마가 드디어 자기 의견을 말씀하신 게 자랑스러워요. 딸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동안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엄마도 쉴 권리 있어요. 고마워, 지은아. 그리고요, 엄마. 저도 이번 추석 할머니 댁 안 갈게요. 뭐?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저는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지은아, 괜찮아. 너는 가도 돼. 싫어요. 저도 매번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서 속상했어요. 이번엔 제가 엄마 편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앉아봐.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건너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수가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내 말 다 듣고 말해. 결혼 30년 동안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잘해왔어.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어머님, 저도 이제 55살입니다. 몸도 아프고 나도 79살에 아직도 명절 음식 감독하고 있어. 내가 55살이면 아직 젊은 거야. 시어머니의 논리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본인이 했으니까 며느리도 해야 한다는 것. 어머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며느리의 도리도 달라지는 거야? 그때 딸 지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손녀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어른들 이야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30년 동안 명절마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할머니는 모르시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나도 다 해봤어. 그럼 왜 엄마한테 똑같이 시키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내 할머니한테 할 말이니? 할머니도 엄마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날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너 후회할 거야. 명절날 혼자 있어봐. 그때 내 말 생각날 거야. 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나가고 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한 걸까? 30년을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창밖을 보니 가을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저 하늘처럼 제 마음도 맑아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단톡방이 난리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신 모양이었습니다. 고모 현숙이, 이번 추석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던데. 작은아버님 며느리가 명절을 친정에서 보낸다는 게 말이 되나? 신우이 언니,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 나이 생각해서라도.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누구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저를 비난하다니. 남편도 단톡방 메시지를 봤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30년 동안 정말 혼자였구나. 추석까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저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집안은 전쟁터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무릎을 꿇고 시댁에 가게 될까?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추석 4일 전 집안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으셨고 남편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상을 차려도 남편은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먹기만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침묵이 무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지만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손에 든 그릇이 미끄러지듯 떨어질 뻔했습니다. 얼른 붙잡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결심이 흔들리고 있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야. 지금 시간 좀 돼? 응. 언니, 정말 이번 추석 안 오는 거야? 신우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비난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올해는 정말 힘들어서. 언니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어제는 밤새 잠도 못 주무셨대.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니. 언니,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번 한 번만 오면 안 돼? 이번 한 번. 3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올해만, 내년부터는. 그 말들이 쌓여서 30년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정말 안 될 것 같아. 언니, 정말 이기적이다.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기적.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한번 거절했다고 이기적이라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뭐가? 내가 이번 추석에 안 가는 거. 남편은 TV를 보다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걸 포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닌 거야? 난 누구 편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 피곤하다. 30년 동안 명절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사람은 저인데 피곤한 건 남편이라니. 그날 밤 저는 혼자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따로 잔 날이었습니다. 추석 3일 전 아침 저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만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산소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을산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무덤 앞에 놓인 잔디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관리해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지고 온 국화꽃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때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착한 게 왜 탈일까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사셨던 거예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만 살다가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산소에서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도 딸도 아들도 없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일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명절 음식 레시피 공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결혼 첫 해에 주신 공책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음식 맛을 이어가려면 정확한 레시피가 필요하다며 손수 적어주셨던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빼곡한 필기체로 가득했습니다. 잡채 마이너스 당면 200지, 간장 3스푼, 설탕 2스푼, 전 마이너스 고기 0.5cm 두께, 계란물 충분히, 나물 마이너스 각 나물마다 간 방법 다름. 절대 섞지 말 것. 그 옆에는 제가 30년 동안 추가로 적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이 레시피대로 했는데 싱겁다고 하심. 다음부터는 간 1스푼 더 추가할 것. 전 두께 줄일 것 마이너스 너무 두껍다고 하심. 모든 페이지가 수정과 보완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져도 시어머니는 늘 뭔가 지적할 거리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공책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만. 베란다로 나가 작은 양푼에 공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냥불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책에 불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타기 시작하더니 곧 활활 타올랐습니다. 30년의 레시피가, 30년의 노력이, 30년의 순종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책이 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제 지난 30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공책이 다 타고 재만 남았을 때 저는 그제를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 지은이 가장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베란다에 멍하니 서 있는 걸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디 다녀오셨어요? 할머니 산소에 다녀왔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결심하신 거죠? 응,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딸에게 멋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를. 오늘 나는 30년의 레시피 공책을 태웠다. 그것과 함께 30년의 순종도, 참음도, 눈치 보는 것도 모두 태워버렸다. 이제 나는 나만의 레시피로 살 것이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나만의 방식으로.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추석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친정 어머니 산소 앞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라도 할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창밖을 보니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아니라 아직 차오르는 중인 달이었습니다. 마치 저처럼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채워지고 있는 것처럼요. 곧 보름달이 될 겁니다. 저도 곧 완전한 제 자신이 될 겁니다. 추석 이틀 전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밥만 먹고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딸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지은을 보았습니다. 딸의 표정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도 이번 추석에 할머니 댁 안 갈게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저도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은아, 너는 가도 돼. 엄마는 괜찮아. 엄마 괜찮지 않잖아요. 매번 명절마다 엄마가 울면서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 하시는 거 다 봤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도 다 들었어요.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올해는 왜 이렇게 못했냐. 저는 더 이상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는 그냥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거야. 나쁜 뜻이 아니라. 아빠, 그게 나쁜 거잖아요. 엄마는 로봇이 아니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때 아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편이에요. 모두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아들이 처음으로 의견을 낸 것이었습니다. 준혁아, 너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도 엄마가 명절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아요. 할머니 댁 가면 엄마는 항상 부엌에만 계시고 우리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그게 가족 모임이에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5살 청년이 된 아들이 그런 걸 다 보고 있었다니. 그리고 솔직히 저도 할머니 댁 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맨날 공부 잘하냐, 취직은 언제 하냐, 결혼은 언제 하냐. 그런 질문만 받으니까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가족이잖아.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엄마는 가족이 아니에요? 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엄마도 가족인데 왜 엄마만 명절마다 고생해야 해요? 왜 엄마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아, 준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운데 너희까지 할머니랑 사이가 나빠질 필요는 없어. 엄마, 이미 나빴어요. 지은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한테도 늘 이래라 저래라 하셨잖아요.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솔직히 저는 할머니 말씀 들을 때마다 답답했어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세대 말씀이라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너무 하셨어요. 제 두 아이가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다니. 30년 동안 참으면서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할머니, 좋은 시댁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애썼는데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지? 응.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던 건 아니었어.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남편이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 엄마도 좋고, 당신도 좋고, 애들도 좋고, 그냥 다 같이 웃으면서 명절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었어. 적어도 나한테는. 알아. 이제는 알아. 내가 너무 모른 척 했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현수가 듣자 하니 지은이랑 준혁이도 안 온다며? 네.
이게 다 내가 애들을 망쳐놔서 그렇구나.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배우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망쳤다니. 어머님, 아이들은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뒤에서 꼬드긴 거지. 손녀, 손자들까지 할머니 없는 명절을 보내게 만들다니. 너 정말 며느리 맞아?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으면 죽어서 쉬어. 살아있으면 며느리 노릇해야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죽어서 쉬라니. 어머님, 좋아. 내 맘대로 해봐. 그렇게 이기적하게 살아봐.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가족 없이 늙어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두고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죽어서 쉬어라. 가족 없이 늙어가라. 정말 제가 잘못된 걸까요? 아이들까지 이 갈등에 끌어들인 제가 나쁜 엄마인 걸까요? 그때 딸 지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엄마 우는 거 다 들었어요. 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지은아, 미안해. 너희까지 힘들게 해서. 엄마가 왜 미안해요?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때 아들 준혁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할머니한테 전화 올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을게요. 제가 똑바로 말씀드릴게요. 제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고 든든한 사람들로 자랐다니. 고마워, 준혁아.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할게. 그날 오후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손녀, 손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서 저도 다 들렸습니다. 준혁아, 할머니야. 이번 추석에 정말 안 오는 거니? 네,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내 엄마가 너희한테 뭐라고 했니? 할머니 오지 말라고 했어? 아니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준혁아, 할머니가 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런 할머니를 명절에 혼자 있게 만드는 게 맞는 거니? 준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엄마도 30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였어요. 부엌에서 혼자 일하면서요. 그건 며느리니까. 할머니, 저는 나중에 결혼해도 제 아내한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희 세대는 다르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응. 고마워. 제 아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운 게 아니라 아들이 저를 키워준 것 같았습니다. 추석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까지 않을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과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당신은 당신 결정대로 하면 돼. 엄마한테 가고 싶으면 가. 나 혼자? 응.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내일 아침에 결정할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에 가지 않는 명절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지만 제 아이들은 확고하게 제 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새로운 추석을 맞이할 준비가 말입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간단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딸 지은과 아들 준혁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셋이서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갈지 말지 아직도 결정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할게. 미안해. 나는 그냥 알아. 엄마가 보고 싶은 거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혼자 시댁에 가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딸, 아들과 함께 친정 부모님 산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30년 동안 추석마다 느꼈던 그 긴장감과 압박감이 없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해서 풀을 정리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딸과 아들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랑 같이 왔어요. 앞으로도 명절마다 여기 올게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산소 앞에 앉아 도시락으로 준비해 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김밥과 과일이었지만 이렇게 편안한 명절 식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오랜만에 편하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큰일 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가 부엌에서 쓰러지셨어. 명절 음식 준비하시다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다치셨어? 아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데 그냥 과로로 쓰러지신 것 같아. 지금 119 불렀어. 저는 딸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아이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원 어디로 가시는데? 병원. 그런데 여보, 미안한데 올 수 있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남편과 시댁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누이가 다가와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안 왔으면 엄마가 이렇게 안 되셨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딸 지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모, 그건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무리하신 거죠. 지은아, 내가 뭘 알아? 그때 응급실 커튼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시할머니, 남편의 고모셨습니다. 85세의 고령이셨지만 정정하셨습니다. 다들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시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정혜가 쓰러진 건 현숙이 탓이 아니야. 정혜 자기 탓이지. 고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수가, 너 잘했어. 30년 참은 것도 대단해.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시할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 엄마 이야기 들어봐. 내가 모르는 이야기 말이야. 남편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 정혜도 50년 전에 똑같은 일을 당했어. 아니, 더 심했지. 고모님, 그게 무슨. 내 할머니, 그러니까 정혜 시어머니는 정말 독했어. 정혜가 결혼해서 들어왔을 때 얼마나 구박했는지 알아? 시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고 명절 때는 혼자 20명 넘는 음식 다 준비하고 아프다고 하면 며느리가 아프면 어떡하냐고 혼내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말이야.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에 무리해서 일하다가 유산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형이 있었어. 민호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내 엄마가 명절에 너무 무리하게 일해서 아이를 잃었어. 시어머니가 유산을 했다니.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로 내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며느리 주제에 아이도 제대로 못 지키냐고 했어. 정혜가 얼마나 울었는지. 시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엄마는 그 고통을 또 며느리에게 그대로 했어. 자기가 당한 걸 그대로 현숙이한테 한 거야.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몰랐어. 나도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시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셨습니다. 현수가, 내가 이번에 거절한 건 잘한 거야. 이 악순환을 끄는 거니까. 악순환이요? 그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그 며느리가 또 자기 며느리를 괴롭히고 50년, 100년 계속 반복되는 거야. 누군가 끊어야 하는데 내가 용기를 낸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왜 똑같이 하신 걸까요? 본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게 사람이야. 자기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도 당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편하게 살려고 하냐는 거야.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계세요? 남편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 저 아들입니다. 어머님 상태는 괜찮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혈압이 좀 높았고요. 며칠 입원하시면서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정신 차리시면서 계속 뭐라고 하시던데요. 뭐라고 하셨나요? 현수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현수가, 네, 어머님,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9년을 살면서 며느리에게 처음 하는 사과였을 것입니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었어. 자유롭게. 근데 할 수가 없었어.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어머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났어. 내가 못한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질투가 났나 봐.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제 손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쉬세요. 어머님도 이제 쉬실 때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30년 동안
내 고통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남편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한테도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 편에 서줬어야 했는데 나는 계속 도망쳤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약속할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57년을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 너무 슬퍼요. 그래. 엄마도 놀랐어. 그럼 엄마, 할머니 용서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엄마한테 똑같이 한 건 잘못이잖아요. 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했던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이 악순환은 끊어졌습니다. 딸 지은은 절대 시어머니나 저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 준혁도 자기 아내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50년, 100년을 이어져 온 여성의 고통이 저에게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추석의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완전하고 밝고 아름다운 달을 말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다시 당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라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으로 말입니다. 남편은 매일 어머니 집에 들르며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한번 함께 갔습니다. 현수가 왔구나. 시어머니는 예전과 다른 목소리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앉아. 차 줄게. 시어머니가 직접 차를 타주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변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까? 일주일 후 남편 민호가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아버지 기일인데.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기일. 매년 명절만큼이나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올해는 간단하게 하자고 하셨어. 우리 가족끼리만.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 응. 그리고 음식도 배달 음식으로 시켜서 먹자고. 내가 힘들어할까봐.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변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럼 갈게.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일 당일 저는 긴장하며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현관에 나와 계셨습니다. 현수가 왔어.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놀랐습니다. 제사상이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만 놓여 있었고 대부분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다니. 그래. 이제 나이도 있고 너도 힘들었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게 맞았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편안했습니다. 딸 지은과 아들 준혁도 할머니가 많이 달라지셨다며 좋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어머님이 노력하시니까 나도 노력해야지.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가 다음 주 일요일에 친척 모임이 있어. 네. 추석 때 못 본 친척들이 있어서 작은 모임 하나 하려고. 와줄 수 있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간단한 거야. 10명 정도만 올 거고 음식도 많이 준비 안 해도 돼. 10명. 간단한 거라고 하시지만 제게는 하나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집에서 쉬잖아. 그 말투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일이 아니라는 듯이. 어머님, 현수가 내가 병원에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는 거야. 예전처럼.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예전처럼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지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 방식? 그게 뭐야? 명절도 안 오고 집안 행사도 안 오고 그게 새로운 방식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내 과거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나보고 혼자 늙어 죽으라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내 과거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응.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친척 모임하신다고 해서. 나도 놀랐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 번쯤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엄마가 많이 노력하시잖아. 그 말에 허탈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노력? 무슨 노력? 기일 때도 간단하게 하셨잖아. 그게 엄마한테는 큰 변화야. 그래서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도 결국 어머니 편이네. 여보, 그게 아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노력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시댁 친척들에게서 연달아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이 사과까지 하셨는데 이제 그만 화 풀고 가족답게 지내면 안 될까요? 추석 때 충격이 컸어요. 이제는 형님도 달라지셨으니 현숙 씨도 마음을 여세요.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노력하시니까 너도 노력해라.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는요.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친척 모임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갔습니다. 가면서도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녁 때쯤 딸 지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안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딸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야 해. 너희들 때문에라도. 엄마, 우리 때문에 참지 마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어머님이 사과하셨는데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나쁜 며느리인 걸까?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할머니가 정말로 변하고 싶으시다면 엄마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려고 하지 않으셔야 해요. 근데 모두가 나보고 냉정하다고 해. 시어머니가 사과했는데 아직도 용서 안 한다고. 엄마, 용서는 엄마 마음이에요.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밤 10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땠어? 힘들었어.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척들이 계속 너 얘기를 하더라. 현숙이는 왜 안 왔냐? 형님이 사과까지 하셨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내 편을 들었어. 하지만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엄마와 너 사이에서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느낀 힘듦에 비하면 당신이 힘들어? 30년 동안 나는 어땠을 것 같아? 알아. 그거 알아. 하지만 여보, 엄마가 정말 노력하시잖아. 한번 간단하게 제사 지낸 게 노력이야? 그 대가로 다시 모든 걸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결국 어머니가 조금만 불편해 하시면 내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 사과하고 약간의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저를 다시 예전 자리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어머니 편에 서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제가 냉정하고 이기적인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30년을 버텨왔는데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다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57세의 이혼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클릭은 하지 않았지만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있어? 내가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어. 미안해. 내가 또 도망쳤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사과하신 게 정말 변화의 시작인 줄 알았어. 근데 엄마는 그 사과를 또 다른 방식으로 너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쓰고 계시더라. 나는 정말 멍청했어. 어제 친척들 앞에서 내 편을 들면서도 동시에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거든. 하지만 그게 잘못됐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엔 정말 내 편에 설게.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도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같았습니다. 좋아. 한 번 더 믿어볼게. 그날 오후 남편은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말했어. 뭐라고? 엄마한테. 현숙이는 더 이상 며느리 역할을 강요받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 거고 엄마가 정말 사과하신 거라면 그걸 존중해 주셔야 한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울으시더라. 그리고 화내시고 나한테 불효자라고 하시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 이번엔 정말로 내 편에 섰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진짜로 제 편에 서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남편이 시어머니께 선을 그은 지 이틀 후였습니다. 새벽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깜짝 놀라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현수가 나야. 들어가도 되겠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밤새 우신 듯 붓고 창백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신 시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손을 꼭 쥐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현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그날 나한테 한 말이 계속 생각나더라. 엄마 현숙이는 더 이상 며느리 역할을 강요받지 않을 겁니다라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나는 그게 배신처럼 느껴졌어. 내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는 게.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 정말 내가 너한테 뭘 한 걸까?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현수가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30년 동안 나는 정말 몰랐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말하지 못했던, 삼켰던 모든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결혼 첫날부터였어요. 어머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그러셨잖아요. 우리 집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고, 밥은 정확히 몇 시에 차려야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엔 잘하고 싶어서 다 따랐어요. 며느리니까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수가,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음식을 해도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올해는 왜 이렇게 못했냐? 청소를 해도 여기는 왜 안 했냐? 빨래를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잘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매년 추석, 설날이 다가오면 저는 한 달 전부터 불안했어요. 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하고, 또 친척들 눈치 보고, 또 어머님한테 혼나고. 내가 그렇게. 작년 추석에요, 어머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잠깐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앉아 있으면 되냐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요. 허리 수술 받을 때 저 혼자 병원에 갔어요. 무서웠어요. 마취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대로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였는데, 옆 병상에는 가족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였지만 단 한 번도 가족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현수가,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사랑이요? 그래. 엄하게 가르치고 제대로 된 며느리로 만드는 게, 그게 며느리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배웠거든.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괴롭혔던 거지. 어머님, 현수가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79세 시어머니께서 55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릎 꿇어야 해.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무릎 꿇고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지.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내가 당한 고통을 너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남편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달려왔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민호야,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현수가, 나는 50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어. 그 고통을 알아. 근데 나는 그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너한테 그대로 전달했어. 어머님, 고모가 말했잖아. 이게 악순환이라고. 나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했는데 계속 이어갔어. 그때 딸 지은과 아들 준혁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준혁아, 할머니가 너희 엄마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어.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절대 이렇게 살지 마라. 며느리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서로를 사람으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해.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나중에 결혼해도 제 아내를 엄마처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더 크게 우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히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말할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그럴만하지. 근데 고모 할머니가 어머님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도 피해자셨다는 걸.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악순환을 끊고 싶어요. 어머님과 저 사이에서요. 현수가, 어머님이 진심으로 변하고 싶으시다면 저도 노력할게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저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명절마다 혼자 20명 음식 준비하는 며느리도 아니고요. 알아. 나도 이제 그런 걸 바라지 않아. 대신에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편 민호가 우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엄마, 나도 사과할게. 민호야, 나는 30년 동안 정말 비겁했어. 당신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한테도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나는 아들로서 몰랐어. 민호야,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남자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회피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명절에도 내가 음식 준비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내가 혼자 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침
내 식구와 시어머니가 함께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와 고통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50년 전 당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아이를 잃었던 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던 날들, 며느리로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을. 저는 30년간 제가 느꼈던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던 갈망, 단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었던 소망.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얼마나 도망쳤는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은과 준혁은 우리를 지켜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 이런 관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수가 나 이제 집에 가볼게. 어머님, 아침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너도 쉬어야지. 오늘은 정말 많은 걸 쏟아냈으니까.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가시다가 돌아서셨습니다. 현수가, 다음 명절에는 우리 외식할까? 다 같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자. 며느리와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시고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30년을 버텼잖아. 이제 안 버텨도 되는 거지? 응. 이제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야. 버티는 게 아니라. 딸 지은이 다가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용기 내줘서 우리 가족이 진짜로 변할 수 있었어요. 준혁도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이연숙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발코니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현수가 나야. 집에 잘 도착했어. 네, 어머님. 그리고 고마워. 오늘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 말들이 없었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어머님도 고마워요. 무릎 꿇어주셔서, 진심으로 사과해 주셔서. 현수가 우리 잘할 수 있겠지? 네, 어머님. 천천히. 함께 노력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늘이 정말 높고 넓었습니다. 이제야 그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어, 현수가.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날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다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달랐습니다. 추석 당일 오후 2시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와 함께 한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맛있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남편 민호가 고기를 구워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맙다, 아들.
딸 지은이 저를 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명절에 외식을 하다니, 그것도 시어머니와 함께 웃으면서.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조금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앞서가고 우리 둘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수가, 네, 어머님, 요즘 행복해?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네, 어머님, 행복해요. 다행이다. 나는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님도 행복하세요? 응, 나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으로서. 그날 저녁 시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엄마가 많이 변하셨지? 응. 우리 모두 변한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신도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이혼 변호사를 검색하던 그날 밤도 이렇게 달이 떠 있었을까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30년을 버텼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이연숙으로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현수가 나야. 네, 어머님. 잘 들어가셨어요? 응. 그런데 내일 시간 있니? 내일이요? 응. 같이 커피 한잔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 둘이서만.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2시? 내가 좋아하는 카페 있으면 거기로 갈게. 네, 그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잘 자, 현수가. 어머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커피를 마시러 간다. 우리 둘이서만.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편안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한복이 아니라 일상복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 여기 분위기 좋네.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현수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나 요즘 매일 생각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님. 아니야, 들어봐. 나는 50년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살았어. 그리고 그걸 너한테 똑같이 했어. 시어머니가 커피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근데 너는 그 악순환을 끊었어. 너 혼자 힘으로.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은이와 준혁이 그리고 민호 오빠가 도와줬어요. 그래도 시작은 내가 한 거야. 용기를 낸 건 너였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현수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응? 처음엔 어머님을 정말 미워했어요. 용서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데 고모 할머니가 어머님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날 아침 어머님이 무릎 꿇으셨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뭘? 어머님도 피해자셨다는 걸요.
그리고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기로 했어요. 과거를 놓아주기로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현수가,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네, 어머님.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요. 그래. 천천히.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문득 6개월 전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시던 날, 제가 30년의 고통을 쏟아내던 날, 우리 가족이 함께 울던 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새벽 5시에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에 혼자 음식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진짜로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을 함께 했고, 제 말을 경청했고,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확고하게 제 편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며 배웠습니다. 지은이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의 용기는 배우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요가 배우러 갈까봐. 좋지.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 했잖아. 그리고 파트타임 일 좀 알아볼까 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일? 응.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그래,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자기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함께 등록했습니다. 현수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요, 어머님. 천천히 돌리면서. 아, 그래. 너 잘하네. 어머님도 잘하세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물레를 돌렸습니다. 흙을 만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 흙 같은 거구나. 무너졌지만 다시 빚을 수 있는 것.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 수업이 끝나고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당연하지. 너는? 저도요. 그럼 수업 끝나고 밥 먹을까? 우리 둘이서만.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이정혜와 이현숙으로서, 두 사람으로서. 6개월 후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57세. 이제 곧 환갑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도자기 수업도 함께 듣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갑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 옛날 습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심코 너는 이래야지 하실 때도 있고 제가 과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멈추고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는 것. 오늘은 딸 지은의 생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아들 준혁, 그리고 지은이. 엄마 생일 축하해. 우리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무슨 소원?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비밀이에요, 할머니. 하지만 이미 다 이뤄진 소원 같아요. 그게 뭔데?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났습니다. 지은이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추석이 두려웠습니다. 명절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현숙이었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현수가 오늘 저녁 고마웠어.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웃는 모습 보니 정말 좋더라. 잘 자. 내일 도자기 수업에서 보자.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어머님. 내일 봬요. 안녕히 주무세요. 문자를 보내고 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어, 현수가. 30년을 버텼어. 그리고 이제 넌 자유야. 이제 행복해도 돼. 끝. 30년의 여정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두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며. 악순환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자유와 행복의 이야기가. 에필로그.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며느리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어머니들도 과거에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악순환은 끊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면, 대화를 하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며느리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과거의 고통을 미래로 전달하지 마세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남편들에게 중립은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어머니 편을 드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아내 편에 서세요. 우리 모두 더 나은 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으로.